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김남국 그다음에 김남국 사건을 빼놓은 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정리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히로시마 G7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아주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지금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중에 이제 하나 이번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이제 원폭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위로해 준 거,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밝힌 점이 굉장히 이 외교적으로 또 국내 정치적으로도요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 중요한 윤 대통령의 말씀, 그리고 이 피폭 인사들의 또 이 반응을 전해드리기로 했는데요. 그야말로 감동스토리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저도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면서 지적을 했는데, 이 민노총 집회 지난 16, 17일 날 있었는데요. 이게 뭐 완전히 시내 난장판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난장판이 아니라 모두가 난장판으로 보여요. 사실이 난장판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16, 17일에 이 민노총 이 주도의 집회는요. 난장판의 극치를 이루는 아주 정말 목불인견적 상황이 전개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거 법을 좀 뜯어 고쳐서라도 이 강경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 바로 내일 당정 협의가 있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불법 집회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정 회의에서요, 이런 불법 집회와 관련해서만 이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번 집회가 굉장히 심각한 난장판 집회였다. 제가 관련 내용을 그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저도 시간 관계상 그동안에 다른 뭐 이 급한 뉴스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제대로 여러분께 보도를 못해 드렸는데요. 민노총이 말이죠. 이 간첩단, 이제 최근에 재판에 넘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고위 간부들의 공소장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5번에 걸쳐서요. 충성 맹세를 했는데요. 그 맹세문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5번의 충성 맹세문을 여러분께 상세히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검찰 동향인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고 있고, 또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보도를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50억 클럽 수사가 이제 살살 이제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이 하나은행의 김정태, 그리고 우리은행의 이순우 행장, 아주 최고 인사를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소환 조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박영수와 곽상도 소환이 임박했다. 지금 보도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이 원폭 피해자들과의 어떤 간담회, 이번 이제 처음 있는 건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을 갔는데 원폭 피해자들을 위로해주는 간담회를 가진 것도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이 피폭 피해자들을 그러니까 원폭 피해자 공원에 참배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참배는 21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원폭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는 19일 그러니까 20일 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 뭡니까? 이 20일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9일 날 저녁입니다. 예. 뭐 19일 날 저녁에 간담회, 그리고 21일 날 이 원폭 피해자 지금 이제 공원 참배, 그 원폭 피해자 기념비 참배, 이게 이제 있어요. 그게 그야말로 대통령이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이 피폭 할머니의 이 착석하는 것이 좀 불편하니까 직접 그 의자를 살짝 이렇게 밀으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이것이 또 어마어마한 감동을 줬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원폭 피해자들, 그동안에는 이제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 이런 문제와 관해서는 정부가 한일 양국 간에 그야말로 오랜 기간 동안에 논의를 해왔지만요. 자, 어떤 경우에서인지 이 원폭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는 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한 적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이 G7, 더군다나 이제 히로시마에서 열렸잖아요.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의 고향이 히로시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로시마에서 열리게 됐고, 또 이 원폭 피해자 기념비가 또 이 히로시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정이
전부 다 잘 이렇게 어우러져서 윤 대통령이 직접 참배비도 이번 기념비도 참배하는 그러한 일정을 갖는 것이 지금 우리 한일 양국에 대해서는 물론이고요.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그 의미 있는 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간담회는 원폭 피해자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단 측 인사들이 참여를 했어요. 19명이 참여를 해서 주로 45년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투하가 됐는데 직접 피해를 겪은 피폭 1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이죠. 참고적으로 이게 히로시마 원폭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참고적으로 데이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놀라실 거예요. 자, 45년도 8월 6일 날 이 처음으로 원자 폭탄이 투하됐어요. 그 당시 히로시마 인구가 33만 명이었는데요. 약 40%인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망자 중에는요. 한국인도 2만여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부상자를 포함해서 피해자만 5만여 명에 이르고 피폭 2세대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의 간담회 그리고 이 참배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이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총 원폭 피해자가 19명, 민단 히로시마 지부, 그다음에 한일화 관계자가 9명. 이렇게 해서 총 19명이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 타양살이 하면서 있게 된 피해이기 때문에 그 슬픔과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리고 소중한 생명과 건강, 삶의 터전을 잃은 이중우였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요. 한국 대통령의 의령비 참배가 너무나 늦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저와 기시다 총리가 참 의령비 앞에서 이영만리 타양에서 전쟁 참화를 직접 겪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양국의 평화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본래는요. 윤 대통령은 이 간담회를 모두 발언만 마치고 일어날 예정으로 본래는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 대화의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엄중성 이런 거하고 대통령도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들도 어마어마하게 감동한 그런 행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40여 분간이나 더 이 간담회를 끝까지 주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날 그 행사에서 좀 이제 이 그 뭡니까? 상당히 그 눈물 어린 그 사연을 밝힌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 대표적으로 말이죠. 원폭 이 피해자 중에서 이 민단 고문인 권양백, 그다음에 권준호 피해자 대책위원장 이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권양백 고문의 경우는 오늘 같은 날은 꿈도 못 꿨다. 정말 감격을 느낀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오셨다니까 자랑스럽게 지금 선배 영령들에게도 보고를 하겠다. 이런 이 감동을 줬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원폭 2세대인 권준호 위원장도요.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 주신 것이 한일 관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이 동포들이 원폭 피폭을 당할 때는 우리가 식민 상태였고 나중에 해방이 되었지만 나라가 힘이 없고 공상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이 타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여러분들 곁에 제대로 있지 못했다. 이러면서 눈물을 좀 흘리고 그리고 국가와 제가 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동포가 슬픔과 이 고통을 겪는 현장에 고국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사과를 드리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요. 히로시마에 있는 피폭 동포 가족 그리고 함께 애쓰셨던 민단과 많은 동포 관계자 분들께서 조만간 꼭 한국을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본인이 직접 초청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도요. 이 원폭 위령비를 방문을 했습니다. 19일 날 다른 정상들과 함께요. 이 방문을 해가지고 평화기념공원 안에 있는 원폭 자령관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서 헌화를 했어요. 자, 그런데 사과의 의사 표명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이 참 동포들도 그러니까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이런 행사가 됐는데 또 한 분이 말이죠. 이 피해 동포인 박남주 할머니예요. 91세. 이 박남주 할머니는요. 자, 대일동 제1 동포로서 원폭 피해자로서 이런 날을 맞이한 것에 몇 번이고 눈물이 났다. 이렇게 참 원군에서 눈시울을 뜨겁게 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나서 이 할머니는요. 윤 대통령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고 뺨을 갖다가 대면서 이 반가움까지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박 할머니는요.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피폭 증언자로 활발하게 활동했고 제2대 한국원폭 피해자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평화공원을 만드는 데도요,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분으로 그렇게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원폭 피해자, 이 간담회, 그리고 이 참배와 관련된 이 뉴스를 여러분께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외교적으로 상당한 상징성이 있는 행사입니다. 자, 이제 내일 말이죠. 지금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고의 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자, 고의 당정 협의회를 열어서요. 16일부터 이틀간 16, 17간 벌어졌던 민노총 건설노조의 그냥 시내 난장판을 만든 집회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러한 민노총 이런 집회로 인해서 고위 당정회의가 열리는 것은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다. 자, 그래서요. 이 당에서도 말이죠. 이번 민노총 특히 건설노조의 노숙 시위 이건 불법 탈법 시위다. 그래서 민노총이 법을 들여지 않게 된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이 공권력을 붕괴시켜 놓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한덕수 총리도요. 이런 민노총 건설노조 시위와 관련해서는요.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 발생했는데 평온한 국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완전히 이 시위가 아니라요. 노숙, 그다음에 술판, 그다음에 이 방뇨, 그래서 쓰레기가 말이죠. 무려 100톤이 넘게 쌓였다고 하고요. 시내 도심 일대 교통이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무법천지의 불법 시위가 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예,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윤익은 경찰청장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 민노총 건설들도 맨날 불법 집회 전력이 있잖아요. 이러한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어요. 윤익은 청장이. 자, 그러면서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거 매우 유감스럽다. 앞으로는 야간 문화재를 빙자한 불법 집회도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 그리고 건설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참여연대가 바로 반박하고 나섰어요. 강력 반대 성명을 내놨고요. 자, 윤익은 청장의 반헌법적 발언이 도를 넘었다. 민주정책의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되는 집회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참여연대는요. 이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가 후퇴한다. 그래서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의 후퇴 또한 심각하다. 그래서 경찰청장에게 집회를 규제할 권리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한 집회 권리를 보장하라. 경찰청은 초법적이고 우연적 집회 대응 방침을 즉각 처리하라. 이렇게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이 경찰력이 공권력 행사를 할 경우에는 상당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분명히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요, 국민의힘 측에서도요, 이 윤재옥 원내 대표도 이번 16, 17일에 민노총 이 시위와 관련해서요, 앞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엄정한 법 집행, 시민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공권력을 바로 세우겠다. 예. 그리고 이제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요. 자, 이번 불법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제 식구보다 하던 이전 정부와는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 그래서 강경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조선일보 사설에서요, 민노총의 불법 시위에 불침문을 섰냐, 경찰. 정말 한심하다. 이러한 또 사성을 실었고요. 불법 집회 시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정한 법 집회밖에 없다. 그러면서요, 작년 말 화물연대 불법 파업 철회한 거, 이거 바로 이 강력한 원칙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만큼은 민노총 불법 집회를 이번 계기로 해서
절대로 불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라. 그리고 경찰도 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 법과 원칙을 양보하면 악순환만 나을 것이기 때문에 법은 최의 보루이고, 최의 보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세워라. 그런 이 관례를 만들어라. 그래서요, 이 조선일보 이 사설 상당히 잘 쓰여져 있는 사설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민노총이 말이죠, 민노총 간첩단이죠. 뭐 민노총 간첩단이 보냈으면 민노총 지부도 다 안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민노총 간첩단이 당연히 민노총 지도부에 보고를 하고 했겠죠. 예. 자, 뭐라고 보고했느냐? 김정은에게 5가지, 5번에 걸쳐서요, 충성 맹세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연히 충성 문세는 보내라. 이렇게 주기적으로 또 강압 요구를 해 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최근에 그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이 공소장에 나와 있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대북 충성문 5번인데요. 한 번은 2018년도 12월 9일 날 보낸 이 충성문이고, 두 번째는 2020년 9월 30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민노총의 조직국장 핵심 이 노조쟁이 국장이에요. 자, 이게 제일 핵심 요직이라고 하는데, 이 핵심 요직인 국장이 보낸 충성 맹세문. 세 번째는요, 21년도 1월 11일자. 네 번째는 2022년도 1월 30일자. 다섯 번째는 2022년도 4월 4일자 충성 맹세문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번에 재판에 넘겨졌느냐? 우선요, 민노총의 조직정의국장인 A씨, 그 다음에는요, 보건의료 노조 조직실장인 B씨, 그 다음에는요,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 그 다음에는요, 이 금속연맹 조직국장 D씨, 이 4명을 구속 기소해서 재판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때 북한과 주고받은 지령문, 그리고 보고문을 보면은요, 북한 김정은 총회장, 그리고 문화교류국,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간첩단을 포섭한 기관이 문화교류국이에요. 이거는 본사. 그리고 문화교류국 아래 지하조직인 지사를 두고 A씨가 지사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지하조직, 이 민노총 고위 간부들 4명이 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정의국장은 지사장이 됐다. 그리고요, 민노총은요, 지사의 지도를 받는 조직이라고 하는 점에서 영역 일부로 이렇게 의무를 써서 지령을 내리고 지령을 대북 맹세문을 보내고,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은요, 2017년도에서 2019년도 사이에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에서 접선하면서 지령을 받았고요. 이 노동정의국장 이 사람은 20년간 이 간첩 활동을 해 왔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그러면서 이제 각종 군사 기밀, 또 이 산업 기밀, 시설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북한에 보고했는데, 그 가운데 충성 맹세문이 5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보낸 2018년도 12월 9일자 맹세문을 보면요, 경애하는 김정은 위원장님, 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조선반도에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온 결의 성원 모두가 우러르는 주체혁명의 새 세상을 열어줬다. 뭐 기가 막히죠. 예. 그리고요, 백전백승의 우리 당은 우리 사상과 사회주의 우협을 이룩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순회로 인민과 함께 혼연일체 불굴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요, 지금 노동당을 갖다가 우리 당이라고 하고 있어요. 민노총 A 국장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면 얼마나 충성 맹세를 아주 진지하게 했는지 충분히 참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12월 9일자 충성 맹세문에서는요, 똑같이 이제 경례하는인데, 이번에는요, 백전백승의 우리 당은 우리 사상과 사회주의 위협을 이룩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순회로 인민과 함께 혼연일체 불굴의 투쟁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 2020년 9월 30일자 충성 맹세문에서는요, 뭐 비슷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요, 위대한 당의 영도에 따라서 불굴의 혁명 신념과 불같은 조국애로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며 숭인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여 이남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우협을 빛나게 실험함으로써 이 땅에 꿈에도 그리던 조국 통일을 이룩하는데 한몸 바쳐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참
기가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월 11일자 충성 맹세문에서는요. 참 이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이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온 사회의 혁명사상으로 차 넘치는 조국을 건설을 위한 불면 불후의 영도를 혼연일체 일심단결로 결사옹회하자. 경애하는 영도다 김정은 동지 당의장의 선출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2022년도 1월 30일자 충성된 맹세문은요. 김정은 동지의 손을 잡고 태양조선 백두산 민족의 기백으로 선군이 총열에 붉은 기 묻고 앞세워 억적같이 어깨 걸고 한바람만 진군 또 진군에 나가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022년도 4월 4일자 충성 맹세를 보면은요, 이 1심 단결, 이민의천 1심 단결 자력경생으로 전진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따라서 투쟁 앞으로. 그리고 이렇게 5개 말고서도요, 2차례 더 충성 맹세문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총 7개의 충성 맹세문을 보낸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자,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박영수 곽상도 소원이 임박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8일 날 이순우 은행장, 참고인이지만요. 그 다음에는요, 김정태 전 하나은행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선까지 다 부른 거예요. 참고인은.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피의자만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의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영수, 그 다음에는 양재식,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금 이제 이 소환 조사가 임박해 있다. 이러한 보도를 하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박영수, 그 다음에 곽상도, 이 두 사람의 소환은요,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가장 의혹이 크고, 그리고 혐의가 매우 구체적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영수하고, 그 다음에 이 곽상도 소환 조사와 관련된 뉴스 나올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